그러다가 47살 때 사마천 일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이릉의 화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7살 때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가 흉노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한나라 초기 때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 누구였냐면 흉노입니다. 흉노입니다. 고조 유방이 백등이라고 하는 곳에서 흉노하고 전투하다가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겨울에 산에 갇혀가지고 병사들 태완이 손가락, 발가락을 동상 때문에 다 자르고 거의 몰살당할 위기에 몰려있다가 진평이 꾀를 내가지고 포위를 풀고 간신히 살아 돌아오거든요. 이게 백등 전투라는 것이야. 그래서 유방이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후손들한테 흉노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흉노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흉노가 한나라한테, 이제 나중에 가면 한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중국 여러 왕조들한테 북방에서 밀려납니다. 밀려나가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민족 대이동을 초래한다. 그게 훈족이에요. 훈족의 대이동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훈족이 저 유럽까지 들어가가지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게 이 기마민족,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흉노족의 일파가 유럽의 한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지금 헝가리라는 데는. 흉, 흥, 훈, 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황화라고 부릅니다. 얼굴이 누렇게 생긴 놈들이 와가지고 온갖, 그죠? 재앙을 일으키고 있어서 황화라고 얘기합니다. 얼굴 옐로우처럼 색깔 가진 사람들. 그 부들부들 떨어요. 서양 사람들이 흉노라 그러면요, 부들부들 떱니다. 이게 민족 대이동을 초래한 게 바로 흉노족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흉노족은 막강했습니다. 한나라를 국경을 압박하는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흉노에 대해서 취한 외교 정책이 뭐냐 그러면 화친 정책이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 친하게 지내는데 두 가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흉노에게 식량을 비롯해서 뭔가 물자를 제공을 해. 그리고 국경을 열어가지고 시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양가죽이나 이런 것들 말가죽 들고 와가지고 식량하고 바꾸고 가는 거예요. 흉노민족들이 끊임없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식량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쪽은 전부 다 유목을 하잖아요. 그죠? 양치고 말치고 그러니까 마땅한 식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다 농사를 지으니까 흉노민족하고 농경민족과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실의 공주를 흉노 최고 통치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공주가 시집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후궁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시집을 보내왔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중국 4대 미녀 가운데 한 사람인 왕소군이라는 여자예요. 중국 4대 미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중국 4대 미녀가 누구죠?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어디서 컨닝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제일 나이 많은 순서대로 잘 얘기하셨어요. 저기 서시는 2,500살 먹은 할머니고요. 왕소군은 2,000살 먹은 할머니고요. 초선,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초선은요, 한 1,800살 먹은 할머니고요. 양귀비는 한 1,400살쯤 먹은 할머니야. 연대순입니다. 서시는 5월 춘추, 5월 동주를 할 때 월나라의 미녀입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미인계로 들어가서 오나라 왕 부차를 홀려가지고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미녀입니다. 이 4대 미녀, 전부 다 별명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들으셨어요? 네. 자, 서시는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냐? 서시가 젊은 날 빨랫감을 들고 시내 나가서 빨래를 하면요. 시냇물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서시 미모에 반해갖고 넋을 놓고 바닥으로 꼬르륵 깔아 앉았대요.
그래서 침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가라앉히는 미모다. 그 서시가 빨래하던 신의 이름이 완사천입니다. 완사천. 우리나라 전라남도 나주에 감이 있습니다. 나주에 완사천이 있어요. 그 완사천이 어디냐? 왕건이 나주를 방문했다가 물 얻어먹는 장면 아세요? 그래서 버들잎을 하나 띄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옷이야. 나주 옷입니다. 그 나중에 왕건하고 그날로 야합을 해요. 하룻밤 같이 잠을 자. 그래서 애를 놓잖아요. 나중에 왕이 된다고. 이 옷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렸던 나주 토착 세력이다. 토 세력이다. 오씨 세력이다. 그 왕건이 물 얻어먹은 곳이 바로 완사천입니다. 이게 서시하고 관계된 이름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명들 가운데에서 중국하고 지명 똑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그런 데만 골라서 다닐 생각이에요.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해서 거길 일일이 전부 다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시는 침어. 서시의 서자는 동서남북 할 때 서입니다. 서쪽 동네에 사는 시라고 하는 여자야.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동시도 있겠다. 그죠? 동시도 있습니다. 동쪽 동네에 사는 미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서시야.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동시는 미녀가 아니고요. 추녀야. 왜 무슨 재미난 일이냐 그러면요. 이 서시가 이쁘잖아.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동시가 늘 서시를 따라해요. 근데 서시는 이게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을 늘 찡그리고 살았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일부. 근데 이 찡그리는 것도 이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시가 이 찡그리는 것도 따라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빈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빈축 산다 그러죠. 누군가가 눈살 찡그리는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은 빈축 산다 그러거든요. 빈축은 무슨 뜻이에요? 찡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 빈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빈 하면은 동시 효빈하면 동시가 찡그리는 것도 따라한다라는 뜻이에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온다. 그죠? 고사성어 이렇게 배우면 재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왕소군. 왕소군은 굉장히 세련된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미인이야. 그래서 한나라 소재라고 하는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자존심이 세요. 자기가 스스로 이쁘다는 걸 알았던 여자지. 그러니까 후궁들 사이에서 왕따야. 옛날에 황제들은 후궁들하고 밤에 침소를 같이 쓰려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후궁들 얼굴을 전부 다 화궁들한테 그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은 이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자, 엔트리 넘버 1 쫙 넘겨요. 그럼 황제가 보고 오늘 쟤하고 잘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궁들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궁정화가한테 와이어를 써야 돼요. 뇌물을 써야 돼요. 왜? 이렇게 뽀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왕소군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해요. 내가 이쁜데 뭐 돈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화공이 늘 왕소군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점치고 놓거나 그죠? 곰보딱지를 만들거나. 그러니 황제가 보고 이뻐할 리가 있어요?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궁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황제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던 차에 흉노 우두머리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에게 시집 보낼 궁녀를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공주 대신. 누구를 보낼까? 다 제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왕따 아니야? 왕소군이, 그죠? 그 왕소군이 두말할 것도 없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흉노 사신이 올 때 맞춰가지고 단장을 잘 해가지고 흉노 사신을 따라서 흉노로 가는 겁니다. 왕소군이. 근데 가기 전에 임금한테 황제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흉노 사신하고 저 갑니다라고 인사를 딱 나왔는데 황제가 보고는 저렇게 이쁜 애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공을 불러가지고 목을 잘랐다는 거죠. 거짓말했다고, 날 속였다고. 그렇게 해서 왕소군이
흉노 사신을 따라서 북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4대 미녀 얼굴을 그려놓은 중국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비단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데 왕소군만 털옷을 입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털모자를 쓰고. 왜? 그 춥잖아 거기가.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왕소군 그림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위쪽에 기러기가 그려져 있어요. 왕소군이 북방으로 가는데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는 넋이 나가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낙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머 낙안 해서 시안구절이 됐죠. 그 다음에 초선이가 한번 나타나면, 밤에 나타나면은 달림도 그 미모에 눌려가지고 부끄러워서 구름 속으로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도 가리는 미모다 해서 폐월이라고 합니다. 폐월. 그 다음에 양귀별 한번 나타나면은 피어있던 꽃들이 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오므렸다는 거죠. 그래서 꽃도 부끄럽게 만드는 미모다 해서 수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본론에서 벗어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치머 나간 폐월수화. 이렇게 8글자입니다. 중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코드나 방법 가운데 가장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의 별명을 아는 겁니다. 별칭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별칭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우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관우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안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관공. 왜? 공자를 붙인다는.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의 그 호칭 습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명을 많이 하는 거다. 이 흉노가 늘 중국의 북방, 한나라의 북방을 괴롭히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창기까지는 흉노에게 조공도 바치고 공주도 보내고 해서 화친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마천이 모시고 있는 한나라 무제 때 오면은 국력이 커져가지고 또 경제력도 풍부해져가지고 마침내 흉노에서 반격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흉노 정책이 강경 모드로 바뀌어요. 그때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흉노 토벌에 나서서 5,000명 결사대를 끌고 흉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8만 명하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릉의 승리가 전에 올 때마다 뭐 환호성을 올리고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릉이 중과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8만 명하고 5천 명하고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릉이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보호하고 살리고자 흉노한테 항복을 합니다. 이릉의 항복 소식이 들려오니까 조정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뭐, 이릉은 대단한 장수네, 뭐네, 뭐 젊은 장서 가운데서 뭐 최고로, 명장이네, 난리를 치던 요 신하들이 이제 속죄양을 찾아야 되잖아. 희생양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릉이는 막 비방을 합니다. 그 황제가 보니까 뻔하잖아요. 이것들이 그전에는 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릉 보고 뭐 최고의 장수래더니 갑자기 뭐 그래가지고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황제가 사마천에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사마천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문을 합니다. 사마천은 사실은 조정 대신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사관인데. 근데 황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마천이 황제의 심기도 좀 풀어줄 겸 해서 이릉을 변호를 합니다. 제가 평소 때 이릉을 봤는데 정말 강직한 인물이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군인 중에서도 진짜 군인입니다. 지금 중과부적으로 항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를 잡아서 나라에 보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릉을 변호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다. 작전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이광리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사장군이라고 하는 이광리인데 이 이광리가 누구냐 그러면 한무제가 가장 그 당시 아끼던 이부인이라고 하는 한무제의 첩이죠. 후궁입니다. 비빈이라고 얘기하죠.
이 B의 오빠야. 처남이잖아. 그죠?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 이광리가 제때 구원병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이릉이 결과적으로 중과부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작전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는 뿔따구가 난 거죠. 니까지 있긴 뭘 한다고 감히 사령관, 그죠? 이사장군들 비방을 해? 그래 화가 나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일단 하옥시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47살입니다. 그 사마천은 뭐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 이게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처구니가 없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조금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오해가 풀리면은 나도 감옥에서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8살 되던 해에 그다음 해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이제 해를 넘겼는데 북방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새로운 정보 하나를 전달합니다. 황제한테. 이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건 이제 반역이단 말이에요. 그죠? 적군에게 항복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적군의 군대를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 이거는 반역이잖아. 이 이야기, 이 정보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한나라 무제가 이릉의 노모를 포함해가지고 이릉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에게도 죄를 묻습니다. 반역자의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니도 반역이다. 이죠. 그렇게 해서 반역죄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가 사마천 나이 48살입니다. 사마천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학자냐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그 이듬해 사마천이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릅니다. 이릉 때문에. 이릉은 그냥 흉노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죽습니다. 조국을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왜?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식구들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는데 일로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 이릉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의 손자입니다. 사마천 사기에서 이광 열전이라고 하는 이장군 열전이라고 하는 열전이 남아있는데요.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정말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손자 때문에 자기가 성기까지 자르고, 그죠? 이 엄청난 수모를 겪었는데, 정말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이광이라는 장수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광 장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게 이 장군인데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사마천 사기는 모두 130건이잖아요. 130건 52만 6,500자인데 130건의 제목이 모두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광에 관한 기록이 이장군 열전이잖아요. 성에 이씨를 따고 장군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한나라 시대 때, 한나라 초기 때 유명한 장군들 기록이 앞뒤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른 장수들은요 관직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표기 장군, 이게 이제 표기라고 하는 거는 군인한테 주는, 장군한테 주는 벼슬이야. 이건 전부 다 정치 군인들입니다. 황제한테 아첨하거나 아부해가지고 고위직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이건 장군이 아니야. 그냥 관직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 김영수, 열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광은 장군입니다. 이 장군 열전이라고. 그래서 다른 장수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백성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치를 잘 수행했던 공직자들의 기록을 순리열전이라고 합니다. 사기에서는. 그 반대되는 공직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수탈했다고 해서 착취했다 해서 혹리열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금방 드러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순리열전이 있고 홍리열전이 있으면은 바로 이어서 붙이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림열전이에요. 그러니까 순리열전, 유림열전, 홍리열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아구가 안 맞아. 갑자기 유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림열전으로. 2000년 가까이 잘 몰랐어요. 사마천 의도를. 근데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앞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자, 위에는 훌륭한 공직자들, 홍리는 백성들을 괴롭힌 공직자들, 가운데에는 일 안 한 놈들 이야기야. 복지부동, 눈알만 굴리면서 임금 눈치나 보는 일 안 한 놈. 근데 다 유학자들이다. 그래서 유림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치가, 그죠? 보통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글자 하나하나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역사책이다. 이게 내 당대에 이게 제대로 알긴 틀렸다. 그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장군 이광의 손자가 이릉입니다. 이 이릉 때문에 사마천이 47살에 옥에 갇히고 4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49세 때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합니다. 그때가 49살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살아남을 확률은 20%도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궁형 자청하다가 죽어버리면요, 어떤 꼴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천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궁형을 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이건 문제가 없는데,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을 때, 그러면은 기록에 안 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은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는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 죽었다. 이거는 위로 조상 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거죠. 왜? 남겨놓은 게 없잖아. 사기를 못 남기지 않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택을 놓고 사마천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궁형 자청도 아니고 사형 선고 받는 것도 아니고 궁형을 선택할 때까지 이 고뇌가 제일 큰, 살아남을 확률이 없는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의 목숨을 겁니다. 사형수가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이게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마천의 그 개인적 비극이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을 남기는, 그죠? 그런 선택이 됐습니다. 궁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남자의 성기를 끈으로, 고환을 포함해서 끈으로 꽁꽁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마비가 돼서 피가 안 통해서 마비가 되죠. 그러면 고환을 포함해서 통째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도만 남습니다. 오줌구멍만 남죠. 그러면 그 요도에다가 큰 거이틀을 박습니다. 오줌이 나오는 길은 있어야 되니까 큰 거이틀을 박아가지고 잠실로 보냅니다. 잠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잖아요. 누에 치는 데잖아요. 그거 있잖아, 5호선 잠실역이요. 2호선 잠실역인가요? 잠실역. 거기 옛날에 다 누에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잠실입니다, 거기가. 잠실은 누에가 따뜻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실은 다 바람 맞이 다 하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누에 치는 거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잠실을 잘 알거든요. 뜨끈뜨끈해요. 왜?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찬 기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인이잖아. 죄인은 무슨 황토방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찜질방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에 치는 곳에다 보냅니다. 몸추스리라고.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 잠실로 내쳤다라든지 잠실로 보냈다 그러면은 누에 치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궁형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실은 궁형을 은유하는, 비유하는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잠실이 짧으면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몸을 추스립니다. 몸을 추스리는 동안에 오줌이 나오면은 그 수술이 성공한 것이고,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게 궁형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50세 때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5년 내지 6년 정도, 대개 55세에서 56세 무렵에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했던 책이 사기라는 책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사기입니다.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발분저술이라고 합니다. 울분을 표출하되 자기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도 아닌 책을 쓰는 쪽, 저술을 하는 쪽으로 울분을 표출했다 해서 발분저술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복수는 했는데 문화복수했다. 아, 대단한 복수죠. 왜? 사기에 나와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권력자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만드는 경고로 작용을 한 겁니다. 역사책 자체가. 거울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거울에다 비유하잖아요. 사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